글자를 단순히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소리와 관련된 언어학적 분석을 끝냈다는 거거든요. 끝내고 그것을 결과화했다는 건데 지금 봐도 너무 훌륭한데 라고 생각되는 언어학적 분석이 15세기에 끝났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종은 아마 최고의 언어학자셨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라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의문론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국어국문학과의 이진호 교수님을 모시고 한글 창제에 이제 숨겨졌던 비밀과 원리, 또 한글이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의 말소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사실 이 한글 창제의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배경을 저희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이 1940년에 발견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배경을 둘러싼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다 저 사람이 만들었다 좀 차이가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물론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이 계시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집현전 학자 잘 알다시피 나오고 뭐 영화에서는 뭐 신미라는 스님이 주로 이제 창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는 심지어 궁녀가 한글 창제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여를 했다고 그렇게 해도 이야기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사람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사실 사료나 이런 거를 보면은 세종께서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처음 세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 책에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이 사실은 나오게 된 경위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이제 안동의 이제 안동이씨 집안에서 조상이 이제 여짐족을 토벌한 공으로 이제 하사를 받았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거기 이제 아드님 한 분이 이제 유학을 와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공개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후에 조금 다른 이제 또 발견 경위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관여는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처가에서 소장되어 있던 것을 좀 어떻게 이렇게 살짝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 안동에 이제 두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그 두 집안이 막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에 처음 발견이 되었고 그것이 해례본이라는 일단 이 단어의 뜻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그걸 기점으로 학자분들이 좀 알게 되셨던 건지. 훈민정음은 크게 내용상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제 서문,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각각의 글자가 이제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지를 아주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이제 예의라고 흔히 부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이전에도 다른 책에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존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예의가 끝나고 나면은 뒤에 해례라는 게 나와요. 해는 이제 풀이를 해준다는 거고 예는 예시를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례는 5개의 해와 하나의 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5개의 해 중에 제자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부 나오는 거죠. 그 해례 부분은 지금까지 그 이전 어떤 책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훈민정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 번째로 정인지가 집현전학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서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서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는 실록에는 1443년 12월에 만들었다고 해서 날짜를 알 수가 없고 책도 1446년 9월에 나왔다는 기록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글날 기념식을 할 때 음력 9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에 첫 번째 한글날 기념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정인지 서문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정통 9월 상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통은 이제 중국에는 정통 11년 9월 상한인데 그거는 이제 1446년을 말하는 거고요. 9월에 상한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상한은 상순에 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로 저희가 확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한 게 현재의 한글날인 10월 9일이 되는 거죠. 날짜를 확정해 준다는 점에서 또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 배경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한글날은 글자를 만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책을 간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만약에 글자를 만든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 10월 15일 정도를 이제 한글날로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한글날을 정한 거죠. 아, 북한도 한글날이 있군요. 그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처음 알았던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한글에 대한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굉장히 위대한 글자로 보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조금 이데올로기적인 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럼 해례본을 딱 처음 보셨을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연구를 하시면서 교수님 입장에서 좀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은 어떤 거였을까요? 해례본을 처음 본 게 1학년 2학기였어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아주 짧은 문거본, 이제 훈민정음이 굉장히 짧거든요.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문거본으로 이제 번역본을 보는데 제자의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문자가 있어. 글자들의 이제 원리도 원리지만 집필자 학자들이 각 글자들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어요. 오행의 의미도 담고 뭐 율격도 담고 방위도 담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글자가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데 그런 오행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는데 너무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충격이 저는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고 있고요.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아예 한국인으로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느끼고 싶으면 훈민정음 제자해를 조금 한번 봐라. 그러면 엄청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거고 뭐 못해도 잠 안 오는데 잠자는 거는 좋다. 네, 굉장한 내용이죠. 네네. 다시 돌아가면은 한글 창제를 누가 했냐랑도 결부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왜 세종이 이걸 만드셨냐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이 글자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냐? 근데 그 개인이 하필이면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였을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실제로 글자를 만든다는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인 분석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글자를 만드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거든요. 거기에 현대 음성학적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고도의 어떤 언어학적 지식이 함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또 철학적인 사상도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 존재하는 어떤 의문 현상도 거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인이 만든다는 게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종은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언어학자였다. 뭐 이렇게 해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근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1443년 12월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집현전의 고위 관료들이 이제 반대 상소문을 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글 창제 반대 상소문을. 그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 한자를 이제 배우지 않게 됨으로써 학문이 쇠퇴할 것이다. 뭐 또 이런 중요한 일은 좀 우리하고 상의도 좀 하시지 왜 이런 것들을 혼자 독단으로 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상소문을 받고 세종께서 이제 학자들을 불러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대화가 통하지 않죠. 화가 나시겠죠. 세종께서 갑자기 너네들이 말소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잘 알고 내가 만들겠다는데 너네들이 왜 반대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아는 거 있냐? 예. 당대 최고의 학자들 앞에서. 이게 지금 비유를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국어학을 하는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놓고는 당신들이 자음과 모음을 아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학문적인 걸 가지고 본인의 자신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웬만한 학문적 능력이 없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사례가 있는데요.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듬해에 동국정원이라는 책이 완성이 돼서 그 다음 해에 1448년에 이제 편찬이 되는데요. 그 동국정원이라는 책은 이제 우리나라 동국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의 바른 소리. 그래서 우리 한국 한자음의 올바른 형태를 밝혀준 발음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국정원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신숙주라는 분이 이거 한자음을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막 회의를 해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겠다. 근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왕께 가서 제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종께서 한자음을 전혀 모르신다면 뭐 학자들이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제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종이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봐도 세종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언어학자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언어학적 지식을 한글 창제에 그대로 녹여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네. 아까도 이제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글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것이 왜 어떤 성운학적으로
과학적인지 어떻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아름다움이 있는지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글은 기본적으로 만들 때 적은 숫자의 기본자를 만들고 거기에 변형을 줘서 나머지 글자들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알다시피 자음의 경우에는 이제 발음 기관을 상영해서 5개의 기본자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획을 더해서 소리가 세워진다는 것도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자 모양만 봐도 이 글자들은 같은 위치에서 나는 그런 소리를 나타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모음자도 마찬가지죠. 모음자도 천지인을 나타내는 세 글자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조합을 하는데, 조합할 때도 그냥 조합하지 않습니다. 이 점과 선을 연결을 할 때 그 당시 한국어에 이제 모음조화라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모음조화에 관여하는 모음들을 나타내는 글자 모양도 그냥 하지 않고 위나 바깥에 점을 찍은 것들은 양성모음, 아래나 안쪽에 점을 찍으면 음성모음,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 모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버린 거죠. 그 이제 미국에 지금 돌아가신 레드야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의 박사 논문을 보면은 한글에 대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다, 사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자에 이렇게 많은 사실들이 들어있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사치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 어떤 문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제 고등학교 때 유행이었어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번 되게 놀랐던 시점이, 장혁 씨가 왜 도대체 이 문자를 만드냐, 그것 자체도 백성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그 대군이 28자다, 1028자요? 아니 28자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글자 수가 천자만자에서 28자로 줄었다는 게 가장 좀 놀라운 당대의 그런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글자 수를 극단적으로 줄이셨던 건지, 당시 기준으로. 산자가 이제 뭐 천자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산자는 이제 우리의 글자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소리와 상관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글이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28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우리 말소리가 그 언저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은 표음 문자였고, 그 당시 15세기 한국어에 어떤 존재했던 소리, 우리가 특히 이제 음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음운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숫자도 많아질 필요는 없죠. 글자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배우기도 훨씬 편하고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어떤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한글의 독창성, 다른 글자들이랑 또 비교되는 부분이 글자들 사이의 관계성이 되게 특징적인 요소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예. 이걸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훈민정음은 그 당시 당대의 말소리 체계랑 거의 이제 합치를 하고 있어요. 대응되는. 예,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글자를 단순히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소리와 관련된 언어학적 분석을 끝냈다는 거거든요. 끝내고 그것을 결과화했다는 건데, 지금 봐도 너무 훌륭한데 라고 생각되는 언어학적 분석이 15세기에 끝났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종은 아마 최고의 언어학자셨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점과 관련이 될 겁니다. 아까 철학적인 배경도 그 글자의 모양이나 이런 거 결정하는 데 다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그냥 들어서 그 제자이라는 내용을 이 한 가지 좀 자음을 기준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외도 없으면서 가장 그 정신을 잘 보여주는 글자가 니은하고 이응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니은이 그런 거예요. 니은을 발음하려면 혀끝을 잇몸 뒤쪽에 올려서 발음을 해야 되거든요. 느 해보면은 혀끝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딴 게 니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발음되는 건 니은의 획을 더해서 디귿도 만들고 티읕도 만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응도 마찬가지죠. 이응이 이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인데, 위에서 보면 목구멍은 동그랗죠. 그 당시에 목구멍을 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그랄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획을 더해서 이제 나머지 글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제 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이 한글을 배우는 그런 사례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도 좀 느끼시거나 관찰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수치로도 많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한국어에 지원을 해요. 그 지원 동기 중에 한국의 영화도 좋고 팝도 좋고, 한강 작가께서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셔서 K 소설도 좋고 K 문학 뭐 다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굉장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사실 문자와 언어는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어디 선정 가장 배우기 어려운 맞습니다. 언어 막 이런 말을 또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또 한글은 이게 참 쉽고 과학적이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 한글은 쉽고 한국어는 어렵다. 이 명제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나요? 누가 배워도 사실은 한국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일단 자음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굉장히 우리 한국어는 어미도 많고 조사도 많고 해서 외국인들이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반면에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만들었고 글자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와 문자를 이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글이 쉬운 게 한국어가 쉬운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기는 시간이 무지 걸리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진짜 잘한다는 걸 보장을 못해요. 그런데 한글은 조금만 가르쳐주면은 말은 못해도 글자는 읽는다는 거예요. 훈민정음 아까 책이라는 거기 서문에도 나와요. 똑똑한 사람은 하루면은 다 배우고 조금 떨어져도 뭐 며칠 배우면 한글은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도 나오는데 만든 분들조차도 이제 만든 세종은 물론이고 그 해설서를 쓴 집현전 학자들도 이 글자는 쉬운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방금까지 저희가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의 어떤 시각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한글 이 폰트 글자도 갑자기 우리가 보면 외국의 어떤 옷에 한글로 뭐가 써 있다거나 근데 그 의미가 거기 써 있을 의미가 아닌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예뻐서 했다. 한글이란 문자의 시각적인 특성에 대해서 뭐 다른 언어들과 좀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한글이 일단은 모아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아쓰기를 하고 이제 가장 단순한 점과 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기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형태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한글 서체를 내고 계시고 또 그걸 또 산업적으로도 응용을 하고 계시고 한데 그게 아마 이제 점과 선으로 되어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그거를 이제 변형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여지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한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세종께서 이걸 만드셨던 시절에 우리가 한글에 표현되던 매체랑 요즘 이 한글이 표현되는 매체는 또 굉장히 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라는 문자는 좀 어떤 특성을 가졌나 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디지털 시대에 가장 이제 훌륭한 문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글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높아지겠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그 이야기가 나오던 당시에는 휴대기기의 크기가 이제 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만했으니까. 그렇죠. 조그만 데다가 이제 뭔가 입력을 하고 이러려면은 그 버튼이 이제 담당할 수 있는 정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은 기본자만 있고 나머지 글자들의 관련성이 많으니까 하나의 버튼에 관련되는 정보를 많이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크기가 적으면서도 정보를 입력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게 이제 다른 글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천지인 키보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지인 키보드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은 거죠. 초창기에 그래서 이거 한글 이거 정말 대히트가 되겠는데 디지털 시대에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지금은 약간 좀 퇴색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입력을 음성으로도 하는 시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굳이 한글을 통하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글을 언제든지 그런 식의 원래의 창제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글이 또 디지털 시대에 아주 혁명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글 결국에는 지금 나온 지 600년이 다 되어가고 원작자가 의도와 이 원리도 친절하게 다 밝혀놨고 그럼 여기서 뭘 더 연구할 수 있지? 새롭게 더 이렇게 연구가 될 것이 있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 한글과 한국어를 계속 연구하고 밝혀나가야 된다면 왜 그렇고 또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그 전체 내용을 100%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저는 못해요. 그 한글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업적을 남기신 분조차도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아직까지도 이 한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연구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한글이라는 게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까 이제 디자인적인 서체적인 것도 계속 아름답게 변형시키는 것도 그것을 발전시키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모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글자든 또는 언어든 고정불변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흐르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아마 새로운 의미들을 계속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진호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발음해왔던 이 한글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또 그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와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내용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한글이 또 세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